유년 시절에 작가님은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결핍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이혼 가정에서 일단 컸고, 그리고 또 엄마가 재혼하면서 제가 시골에 이제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지면서 그 이모님 댁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일단 결핍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주눅 들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나는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구김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영적인 부분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많으니까 그 사랑을 제가 친구들한테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화면을 빌려서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이 책이 나오면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고3 때 친구들을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도 만났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키운 건 너희들이다. 부모에 대한 결핍을 이 친구들이 다 채워줬어요. 시골 중학교에서. 너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경험들이 나를 구김살 없이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을 얘기할 때.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면 상대적인 빈부격차 때문에 더 많이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보충 수업비 2,400원을 못 내가지고 제가 보충 수업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보충 수업 받으러.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돈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2,4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충 수업이 2,400원 내가 냈어. 빨리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것도 하나도 안 창피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막 교대를 졸업하셔서, 아니 막 그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셔서 첫 발령 받는 뭐 이런 시골이었어요. 예, 교생이고 막 이렇게 그랬던 선생님들이 얘기를 듣자니, 선생님들끼리 정보가 있었겠죠. 얘가 되게 지금 결핍 과정에서, 결손 과정에서 자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용 참고서 주고, 돈도 보충 수업비도 내주고, 뭐 장학금 연결해서 장학금도 받게 해주고 막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돈의 결핍이 있다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습으로 돈은 그냥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나한테 축적되거나 모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결핍이 컸던 건 아니지만 돈 자체가 없어가지고 계속 돈을 벌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쌓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라고요. 그 돈의 결핍,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죠. 부모에 대한 사랑의 결핍.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또 이제 할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친척분들은 저의 수호천사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조카를 데리고 살면서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구박 같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소외시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모님들이 다 저희 엄마를 대신하여 이모님들이 다 저를 길러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조카들이 겪는 이별의 슬픔보다 전 더 커요.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인연 지어서 헤어질 때 왜 이렇게 슬퍼야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이모님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냥 조문하고 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길게 가요. 너무 오래 가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추억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참 그 희한한 게 저희 아버지는 5살 때 엄마랑 헤어졌거든요.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헤어지셨는데 엄마랑 5년 살 동안, 저 5살 때까지 살 동안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우리 엄마가 너무 가난한 시골집의 셋째 딸이니까 그 이모님들, 삼촌들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너가 이모들이 잘해주는 이유는 다 그때 옛날에 니네 아빠가 잘해서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지 5살 때 헤어지고 나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별로 없었어요. 원망이 없는데 딱 한 번 원망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때 학비가 없는 거라. 딱 한 학기 학비만 아빠가 대주면 좋겠어. 학비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고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아,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세컨드가 있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옛날에 큰 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굉장히 큰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우연히 만나서 이제 둘이 살기 시작했고 저를 낳았어요. 물론 결혼식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망했어요. 망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헤어지게 됐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아빠는 연락이 안 됐고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되다가 6학년 때 한번 이제 만나러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저는 이모들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야, 니네 아빠가 오면 무조건 쫓아간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아빠가 왔길래 아빠, 저는 아빠를 쫓아가겠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나를 쫓아오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산에 있다. 그럼 니는 학교도 못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짓말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의 옷깃을 보니까 거기 삐져나온 내복을 보니까 헤어진 거야, 내복이. 그래서 그때 감으로 알았어요. 아빠가 진짜 어렵구나. 그래서 쫓아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제가 아기 낳고 나서 연락이 한 번 됐었죠. 대학교 때도 학비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막 서둘러 전화를 끊더라고요. 미안하다, 어렵다 하면 딱 끊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책임지지 못한 아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뭐 미움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막 수소문해서 아이에게도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갔는데 아빠가 굉장히 많이 울면서 미안해 했어요.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짠한 거야. 근데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아빠가 이제 일반 보통의 막대 먹은 아저씨가 아니고 너무 에티켓이 좋은 거예요. 엄마를 대하는 모습도 되게 간만에 만난, 엄마도 모시고 갔거든요. 간만에 만난 엄마를 대하는 모습, 저를 대하는 거.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끊어졌을 뿐이지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의 있고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심이 되고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아빠가 재혼을 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제가 가족관계부를 어느 날 떼어보니까 아버지가 사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만 이미 돌아가신 거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죠. 네, 맞아요. 애어른이에요. 애어른. 애어른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애어른은 애로 사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 튀어나와요. 진짜.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저를 많이 관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애가 되더라고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성들이 저를 좋아한 건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들은 저랑 굉장히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약간 좀 그런 매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대화할 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아서 만났는데 제가 되게 애처럼 구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다 나 저것 좀 사줘. 근데 그 저거라는 게
큰 게 아니야. 뭐 용단만한 액세서리, 뭐 문구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가 아빠한테 요구하듯이 뭐 사줘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저는 어느 날 그런 저를 보니까 최홍선 너 왜 그러니? 너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절을 어린아이답게 보냈어야 제가 단계에 맞는 성장을 했을 건데 그때를 접어두고 어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르리라.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천진난만하게 키우리라 막 이랬는데 아, 네, 우리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아이 교육이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떠세요? 아이는 제가 특별히 무슨 교육에 그 가치가 있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자식과 부모 인연도 애를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롭고 막 이렇게 되게 방임해서 키운 상태이기는 한데 이 고3 때, 그러니까 대입을 앞두고 막 이럴 때 보통의 부모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너무 풀어놨나? 좀 대학 좀 갔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거 이제 불안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막 교육의 자유로움 막 무슨 대안교육 시키고 막 이러긴 했는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유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로는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스스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얘는 나 어렸을 땐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얘는 부모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악착 같은 게 없어?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제 문제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 얘는 얘잖아요. 얘는 저 같은 부모를 만난 얘예요. 근데 저는 자꾸 저랑 비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부모. 기준을 거기다 댄 거야. 그 얘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 딸은. 엄청 억울했대요. 다행히 우리 딸은 굉장히 잘 대들어요. 말로 되게 잘 대들어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대화로 조율을 많이 했어요. 뭐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25살이 됐어요. 그래서 25살이 되니까 이제서야 제가 변하니까 이 딸도 되게 마음이 좀 편하다고 요즘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은근 스트레스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교육과는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나나 잘 사는 걸로. 돈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돈 하나 더 넣는다면 영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신? 이 세 개가 다 아닐까 싶은데 20대 그 열정을 내기 시작하는 그 20대에는 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를 악물고 20대 초반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막 대학 졸업하면 나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러면서 알바도 멈추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 때 꺾이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죠. 또 젊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몇 개 직장을 거쳐서 만난 데가 시민단체였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활동가가 급여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뭐 보통 사람들 임금의 한 3분의 1은 될까?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돈을 부정적인 것, 그리고 돈은 사기꾼의 것, 돈은 사기치는 자본가의 것,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입혀놓은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돈을 멀리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정의.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간의 어떤 계층이 너무 분명하게 갈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하거나 어렵게 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분노를 키워왔기 때문에 저는 돈을 나쁜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축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축적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지만 축적하지 않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지금 이제 후회하는 게 있다면 당시에 집값이 되게 쌀 때 조그만 보금자리라도 그냥 집을 샀더라면 그때 당시 한 뭐 25년 전에 집을 샀더라면 나중에 활동할 때는 크게 생활비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집을 사면 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때 분위기가 다. 집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200, 300 계속 깨져. 아시죠? 이렇게 이사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200, 300씩 깨지면 돈도 못 버는데 200, 300씩 깨져가면서 매번 이사를 전셋집을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하고 이러면서 돈이라는 것을 내가 왜 부정적인 옷을 입혀놨을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사귀자. 제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돈이 글쎄 얼만큼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저는 제 비전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관에서 저를 부르고 제가 교육을 이제 기관에서 부르면 교육을 다니지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모아서 좀 교육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안에 누구든지 와서 좀 이야기 나누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근데 돈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돈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돈을 사귀면 사귀어진다고 봐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작은 얘기는 하지만 돈을 저는 많이 벌진 못했지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살면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 처음 시작될 때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홈쇼핑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물건을 안 보고 사? 안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사랑했더라면 거길 가는 것까지 됐겠죠. 근데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돈을 그때는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돈하고 계속 헤어지는 선택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돈을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 제가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쓸 일도 많지 않고요. 이제 예전에 쓸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돈을 좀 사귀어서 그 교육의 공간들을 좀 만들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열정이라는 착각 얘기할 때 우리가 열정을 투입하면 어떤 산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유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이제 농담 삼아 저보고 CEO 루틴이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뭐 미라클 모닝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아침에 좀 잠이 조금 없어져가지고 제가 워낙 한 7, 8시까지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 깨요. 그러면서 뭐 잠깐의 공부와 기도와 운동을 딱 마치고 일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CEO 아니냐고 농담 삼아 그러는데 그런 루틴을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해요. 되게 성실하게 살죠. 사는데 결과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고 저는 제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그냥 신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고, 그리고 제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평 되는 교육의 공간, 이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어요.